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8월 8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사실 8월 8일 부동산 대책은 어떤 공급 위주. 근데 이 공급이라는 게 금방 공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만 가지고는 부동산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정부에서 드디어 오늘 미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만 지금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를 원래 스트레스 DSR 2차가 9월 달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0.75%의 가상금리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수도권만 이거를 1.2%로 상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에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더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8월 20일에 이제 나온 기사고요. 그래서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드디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각심을 좀 가지고 은행권이랑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고요. 자, 스트레스 DSR이 뭐냐면 DSR, 그래서 내 월급에서 내가 부채 상환, 그래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로 내가 갚을 수 있는 전체 상환 금액을 이제 관리를 하죠. 그게 이제 DSR인데 이걸 할 때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부과를 해서 대출의 한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월 1일서부터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신용대출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1단계에서는 신용대출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리가 높긴 하지만 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더 많이 해줬었죠. 근데 요거까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 자, 이 스트레스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자, 하한이 1.5%입니다. 하한. 자, 상단이 얼마예요? 상단이 3%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금리의 상한이 3%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5%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반영하는 겁니까? 1.5%에 1단계에서는 25%, 2단계에서는 50%, 3단계에서는 100%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9월 달까지는 50%니까 1.5%에 50%는 얼마죠? 0.75%. 그래서 0.75%의 가상금리가 부여가 되면서 대출의 한도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수도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수도권은 0.75%가 아니라 1.2%까지 지금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여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 가상금리가 최상단이 3%예요. 이 최상단의 3%에 만약에 100%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이제 가상금리가 100%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려 가상금리가 3%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출의 한도가 진짜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 론이나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론, 거기에 증여 한도를 결혼할 때 높여줘서, 그쵸?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1억 5천, 많게는 2억 5천까지 증여세 부담 거의 없이 자녀들한테 줘서 이거를 집 사는 데 써라라고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즉각적으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8월 8일 부동산 대책은 공급, 이거 가지고는 시장에 당장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로는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이 가상금리, 수도권만 1.2%를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바로 어느 정도의 억제 정책이 바로 작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라도 좀 늦긴 했지만 시장에 그나마 직접적인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와서 정말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김기현이 하락론자라고. 저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하락론자가 어떻게 아파트 투자를 그렇게 했었고, 이런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만들겠습니까? 이게 한두 푼 든 비즈니스도 아닌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적절한 부동산 상승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물가 상승률 정도의 꾸준한 집값 상승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도 좋아요. 개인들한테도 좋고 기업들한테도 좋고 또 이렇게 하면 세금도 잘 거칠 거니까 정부한테도 좋고. 자, 그런데 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자꾸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수도권 위주입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지금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담 가능한 이상의 과도한 부동산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소득의 상당 부분은 뭐에 써야 돼요? 주거 비용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전세 대출받아 전세에 쓰건 월세에 쓰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받아 내 집을 사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요게 내 전체 소득이라고 보면은 이 중에서 내가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이게 계속 커진다고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내 소득의 나머지 부분 이게 어떻게 돼요? 얘는 줄어드는 거죠. 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그쵸? 외식 2번, 3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이게 되고 내가 물품 3번, 4번 살 거 한두 번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매출을 하나요?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어때요? 더더욱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힘들어지고 소상공인이 힘들어지면 또 뭐예요? 개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겠죠. 개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정부도 악화가 되는 겁니다. 왜? 정부도 세금이 안 거치니까.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냐? 경제 주체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가능 이상의 이 과도한 부동산 상승은 절대로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지금 과도한지를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역사적인 평균이 266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코로나 때 서울이 400이 넘었다가 미친 집값이었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와서 금리가 그나마 좀 주택담보대출 그나마 좀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아요. 341입니다. 자, 이건 어느 정도예요? 자, 금리위기 터지기 전 금리위기 때보다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뭐예요?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팍팍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예요? 개인도 힘들어지고 기업도 힘들어지고 정부도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집값 상승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리스크를 얘기하고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챗 GPT로 제가 그림을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네, 상체가 엄청나게 크죠? 상체는 엄청나게 큰데 하체는 어때요? 굉장히 빈약하죠? 딱 보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현재의 서울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도하게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체만 그냥 엄청 지금 펌프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집값 때문에 뭐예요? 경제 주체들이 다 지금 부실해졌어요. 지금 하체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쓰러지게 되면 뭐예요? 엄청난 대가를 각 경제 주체가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도한 집값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과도한 폭락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완만한 하락은 괜찮아요. 근데 단기간에 과도한 폭락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2년 하반기 보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망하고 지금도 계속 더 망하고 있죠. 경매 물건은 계속 많아지고 그때 영끌해서 샀던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더 힘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과도한 집값 상승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관련 상승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인의 인센티브가 걸려있든 뭐가 걸려있든 어떠한 이유로건 부동산 상승을 계속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도 너무나도 과도한데 여기서 계속 올랐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균형감 있는 이런 좀 방송, 균형감 있는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게 그게 그나마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부동산 유튜버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정말 적절한 약간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수요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상승이 나타나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만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을 하고 싶고 정부에서도 정말 이런 부분들 집값이 완만하게 물가 상승 정도 올라가는 게 좋지 너무나도 과도한 상승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좋지 못하다는 꼭 좀 명심하시고 이런 공급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금융 정책을 펼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정책을 꼭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